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선배입니다. 오늘은 3-3-13강입니다. 공공부조 첫 시간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이제 우리는 흔히 그냥 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부조 이제 첫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공부할 내용이 좀 돼요. 정리할 부분이 좀 돼가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같은 경우는 2시간에 걸쳐서,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가지고 이해할 부분은 패스할 거예요. 이제 대부분 앞에서 배웠던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패스할 거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될 부분, 좀 더 디테일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나가야 될 부분이 좀 되니까 이제 칠판을 보고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하죠? 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합니다. 총칙 앞에 나왔던 부분인데,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뭐를 보장한다? 최저생활보장이야.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또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요. 일할 능력이 있어? 일할 능력이 있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활을 도와줄 목적으로, 자활을 돕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기초생활보장법이다. 선별주의라는 건 당연히 아시겠죠, 이제? 예? 여러분들 공공부조는 당연히 선별주의입니다. 선별주의, 보편주의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 이 정도 와서도 선별주의, 보편주의 모르면 안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용어의 정리 봅니다. 수급자라는 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가진 사람, 자격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수급권자라고 하고요. 수급자는 뭐 받는 사람, 실제 받는 사람을 수급자라고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다 아는 거고요. 자, 보장기관은 뭐야, 여러분들?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 보장기관은 사회복지단체가 아닙니다.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국가 또는 지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뒤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용어 정리 들어갑니다. 자, 뒤를 이어서 부양 의무자 봅니다. 이건 뒤에 또 있어요. 그렇죠? 뒤에 또 있습니다. 뒤에 또 있는데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죠.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알다시피 기초생활보장법 같은 경우는 보충주의입니다. 보충주의. 그래서 가족이 먼저 해결을 하고 그 할 수 없는 거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해결을 하는 거죠. 보충적으로 해결해 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부양 의무자입니다. 부양 의무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부양 의무자라고 하고요. 일촌이야. 일촌입니다. 일촌. 직계 혈족 및 배우자. 일촌의 직계 혈족 및 배우자를 부양 의무자라고 한다라고 나오고,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사망한 일촌의 직계 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그리고 손자, 증손자는 해당된다. 아이고, 중요한 부분에서 이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자, 봅니다. 일촌이죠. 직계 혈족이고요. 직계 혈족이라는 것은 뭔지 알죠, 여러분들? 내가 있으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려가는 거, 형제 자매 여러분들 포함돼 안 돼? 안 됩니다. 직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계 혈족. 자, 그런데 사망한 일촌이 직계 혈족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자, 보세요. 자,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있어가지고 아들내미를 하나를 낳았어. 아들내미를 낳습니다. 아들내미가 있는데, 이 아들내미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누가? 이제 배우자가 되는 거지. 그렇죠? 배우자가 되는 건데, 요 아들내미가, 자, 보세요. 요렇게 됐을 경우에는 부양 의무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계 혈족과 아들과 누구? 요 와이프, 배우자까지 다 여러분들 부양 의무자야. 그런데 요 아들이 사망하셨어.
자, 그러면 이 배우자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이제. 이때부터는 부양의무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돌아가셨으면. 이해되시죠? 됐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일촌이랬잖아. 여기는 이해됐죠? 제외되고요. 사망한 일촌의 배우자는 제외되고요. 손자, 증손자는 해당될까, 안 될까? 해당 안 됩니다. 잘못 써둔 거야. 왜? 여러분들, 이렇게 밑에 돌아가셔가지고 이 아들이 또 있어. 손자가 있어. 그럼 이 손자 같은 경우는 1촌, 2촌이잖아. 증손자는 3촌이잖아. 그럼 해당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옆에다 여러분들 적어 놓으세요. 수정해 놓으세요. 손자, 증손자는 해당, 안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요 부분이 이제 또 다른 부분이 좀 있으니까 그거는 이따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자, 부양의무자. 여러분들, 수급자가 있으면 수급자를 돌봐줄 제일 먼저 책임자는 누구가 되는 거야? 부양의무자가 되는 거고, 부양의무자는 일촌입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누가? 국가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보충주의를 여러분들 기본 원칙이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저생계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측한 금액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최저생계비는 뭐를 얘기하는 거야? 최소한의 비용이라. 최소한의 비용. 최저생계비는 최소한의 비용이야. 그래서 어떤 문화생활을 하고 쾌적한 어떤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뭐라고 한다? 그거를 최저생계비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최저생계비. 이 최저생계비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측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득인정액부입니다. 여기서 이제 새로운 단어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데 어려워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워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이루어진다.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개별 가구예요.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입니다. 소득평가액과 그리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야.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다, 여러분들?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그리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야. 이거 뭘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0.7 곱하기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 빼고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알 필요 없고, 말 그대로 소득평가액이야, 개별 가구에. 여러분들 여기 소득이 뭐 있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돈 많으신 분들이 이제 이자 받잖아, 이자.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연금도 받잖아요, 연금. 그리고 이전 소득도 있고, 아니면 건물 있으신 분들 임차 소득 받잖아. 이런 소득. 소득. 이것을 일정한 공식에 의해서 평가한 액수가 소득평가액이에요, 그게. 벌어들이는 거, 근로소득 생각하면 돼. 벌어들이는 거, 이거는 근로소득.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이죠. 자, 그런데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뭐라고 하냐면, 재산의 소득 환산액 같은 경우는 재산이야. 우리 재산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역시 우리 재산이 넘버하는 여러분들, 부동산이죠. 부동산이 있겠고요. 없는 분들이 이제 주식도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금융자산. 그리고 이제 고급 자동차, 그리고 이제 골프 회원권, 아니면 이제 리조트 회원권,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이런 것들. 소득이 아니라 재산. 이거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야. 우리가 이거 공식 암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 그렇구나. 이런 거는 이런 거구나.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야. 소득과 재산 얼마 벌어들이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재산이 얼마든지, 이거를 합산한 금액이 뭐야, 그게? 소득인정액이야.
알겠죠? 그래서 소득 인정액은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라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차상위 계층 나옵니다. 차상위 계층이라는 것은 소득 인정액, 위에 소득 인정액 나왔죠? 그렇죠?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니까 50%죠. 이하인 사람을 우리는 차상위 계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기초생활수급자보다도 약간 형편이 좋은 사람이야. 약간 형편이 좋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이제 기준중위소득이 나오는데 기준중위소득 밑에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 나오죠. 우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간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이라고 나옵니다. 중위값. 기준중위소득은 기준중위소득은 중위가구야. 중위값.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국민들을 일렬로 쫙 세웁니다. 그 중에서 중간에 위치한 소득. 이것을 뭐라고 하는 거야? 기준 중위 소득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기준 중위 소득 이해됐습니다. 위에 차상위 계층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소득 인정액이 앞에서 소득 인정액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했습니다. 자, 뭐와 뭐 소득과 재산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이 소득 인정액이 어떻게 중간인 사람들을 기준 중위 소득의 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몇 프로 이하인 사람, 100분의 50, 즉 50% 이하인 사람을 우리는 차상위 계층이라고 합니다. 아직 말로 해서 잘 이해가 안 됐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 기준 중위 소득이 있죠? 1인 가구일 경우에는 한 200만 원이라고 해보세요. 1인 가구 200만 원이 넘을 텐데 200만 원이고 2인 가구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이라고 하고 4인 가구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중위소득이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차상위 계층은 이 기준 중위소득이 몇 프로 이하야? 50% 이하지. 그렇죠? 그러면 내가 차상위 계층이 되기 위해서는 1인 가구일 때는 얼마 벌어야 돼? 100만 원 이하. 300만 원일 때는 150만 원 이하. 500만 원일 때는 얼마? 250만 원 이하.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기준 중위 소득의 50% 이하가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대, 여러분들?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이해되셨죠?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 오래 갑니다. 오래. 그래서 여러분들 소득 인정액의 기준 중위 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차상위 계층이라고 한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됐습니다. 자, 급여의 기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여를 개별 가구 단위로 실시를 하되 가구 단위로 하는 걸로 실시를 해요. 하지만 개인 단위도 할 수가 있어요. 알았죠? 요즘에는 뭐 여러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 단위로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정리해 두고요. 자, 외국인 특례사항에 대해서 나옵니다.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외국인이니까 여러분들 한국 국적을 아직 못 딴 경우네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인데 우리나라 국민과 혼인하여 임신 중이거나 여자인 경우겠죠? 남자가 임신했을 리는 없고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이 미성년자, 대한민국 국적을 얻은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거나 이런 경우 진짜 이 선배 봤었어요. 베트남 엄마인데 베트남 국적 아직까지는 그걸 못 땄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봐야 되잖아. 귀화 시험인데 통과를 못 해가지고 아직까지 엄마가 베트남 국적이고 이혼해가지고 아이는 대한민국 국적이야.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거나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은 안 됩니다. 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알고 계시죠? 직계 비속은 나를 기준으로 해서 위, 아버지, 어머니,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 이걸 뭐라 그래요? 위를 직계 존속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밑에 아들, 손자, 이때를 뭐라고 하는 거야? 직계 비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떻다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 존속, 아버지나 아니면은 할아버지 조부모님들과 직계 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가능한데 여러분들? 특례 조항으로 수급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 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외국인 특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급여의 종류와 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의 종류입니다. 급여.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 생계급여였죠. 생계급여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생활비. 그렇죠? 생활비고요. 참고적으로 기억해둘 것은 뒤에 있지만 여러분들 하나 더 기억을 해두자면 매월 지급한다라는 거, 매월 지급한다라는 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라는 거 하고 뭘 지급합니까, 여러분들? 금전 지급한다라는 거, 금전 지급한다라는 거 두 번째 기억해두고 한 가지만 더 기억해두고 넘어가자면 이건 위탁이 내기도 줄 수 있습니다. 위탁이 내기 지급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이제 보장시설에 근무가 아니죠. 입소하고 있는 이제 시설인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이제 담당 사회복지사 이름으로 되나요? 아니면은 뭐 센터장님 이름으로, 시설장님 이름으로 되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위탁인에게도 여러분들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여러분들 정리해두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라는 것, 또 뭘 지급합니까? 금전을 지급한다라는 것, 그리고 또 세 번째 위탁인에게도 지급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기억해두고 넘어갑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거급여인데, 주거급여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집 사주는 겁니까? 주거급여?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임차료 있죠. 임차료라든지 아니면 수선 유지비 같은 거, 이런 거를 지급하는 것을 여러분들 주거급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구입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여러분들 1종, 2종 있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시겠고요. 자,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입학금이라든지 아니면 수업료 뭐 등등 학업에 필요한 이런 부분을 이제 지원하는 것을 교육급여고요. 해상급여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해산하면 주는 거야? 아니요, 출산. 아이 낳을 때 해상급여. 자, 그리고 이제 장제급여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장례비용 주는 겁니다. 장례비용. 자, 그리고 이제 자활급여는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근로능력이 있어요. 근로능력 있는 분에게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게 이제 자활을 돕기 위해서 지원하는 급여를 자활급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우리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련된 급여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가. 그래서 이 선배는 이거를 외우기 위해서 장해사, 교생규이 이렇게 외웠는데 이렇게 외워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을 생각하면서 외워도 되고요. 어떤 방법을 안 가리더라도 여러분들 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급여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배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대부분 다 이제 이해가 될 텐데 보충급여입니다. 보충급여. 우선 가족 부양 우선이라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원칙 중에서 이 선배가 꼭 기억해 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선 수급자는요, 자기 생활하기 위해서, 생활 유지 향상을 위해서 자기 자신 것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어떤 소득이나 자신이 재산이나 아니면 자기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로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러다가 안 됐을 때 보충적으로 돕는다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알았죠? 이게 보충급여 원칙입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최선을 다하고 안 됐을 때 보충적으로 돕는 것이다. 이게 보충급여입니다. 그래서 가족 부양 우선입니다. 알겠죠? 아까 이야기했었죠? 가족 부양 우선이고 그래도 안 됐을 때 누가 나서는 거야, 여러분들? 국가나 지자체가 나서는 거죠.
됐죠? 자,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자, 그리고 3번 봅니다.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맞습니다. 그렇죠?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봐두고 뒤를 넘어가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이제 간혹 나옵니다. 간혹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받을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이따 체크하도록 하고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선, 대상자 선정 조건에서 여러분들 기본이 되는 것은 부양 의무자 조건 따지는 거야. 부양 의무자가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그거를 우선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우선 따지고요. 그리고 이제 소득 인정액을 따져. 앞에서 여러분들 소득 인정액 공부했었죠. 기준 중위소득. 자, 요 두 가지를 따져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자,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소득 인정액 조건만 있다. 자, 여기 나오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부양 의무자 조건이 있어 없어? 없어요. 알았죠? 그래서 부양 의무자 조건이 있는 거 생계급여, 의료급여 요거 잘 기억해 두면 되겠고 나머지 거는 여러분들 그냥 봐두세요. 해상급여나 장제급여는 이것까지 외우게 시키면 여러분들 이 선배가 좀 그거 할 것 같아서 요거 두 가지는 뺐습니다. 어떤 거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 자 봅니다.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기준 중위 소득 몇 프로야? 30%입니다. 아까 여러분들 1인 가족이 얼마라고 했어요? 200만 원이라고 했잖아. 기준 중위 소득이. 200만 원이니까 얼마 밑에? 60만 원 밑에. 그렇죠? 그래서 월 소득이 60만 원 밑일 경우에 이럴 때는 뭐야? 생계급여 받는 거예요. 30%. 이 기준 중위 소득의 30% 이하일 때.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46%인데 이게 이제 매년 바뀝니다. 그래서 46%, 2023년에는 46%였다가 2024년도에는 얼마가 되냐면 48%가 돼요. 이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또 46%에서 2024년도에는 또 48%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주거급여는 확대되고 있어요. 주거급여는 지금은 이제 48%예요. 그래서 기준 중위 소득 48% 이하일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주거급여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50%. 뭐하고 똑같습니까? 여러분들 차상위 계층하고 똑같죠. 50%. 자, 그리고 이제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기준 중위 소득의 40%일 때 지급을 받는다라는 거 기억해 두고 급여별 소관 붙여 있습니다. 요게 이제 별거 아닌데 문제 내기는 너무 좋죠. 딱 봐도 좋을 것 같이 생겼잖아.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해상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담당하고요. 교육부는 당연히 교육급여, 그리고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암기해 두고 넘어가야 되겠고요. 자, 부양의무자 아까 나왔던 건데 또 나옵니다. 또 나온 건데 한번 보도록 합니다. 범위는 수급권자 몇 촌이라고 했어? 1촌이라고 했었고요. 직계라고 했어.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인데 부양의무자의 부양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까도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부양의무자 먼저입니다. 보충적으로 뭐 하는 거 여러분들 국가가 나선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자, 뒤에 넘어가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판정은 어떻게 이제 부양 의무자를 판정을 하냐면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이때는 여러분들 누가 죽은 겁니까?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나 며느리, 계부, 계모는 이제 부양 의무자가 아닌 거고요. 계부, 계모는 부양 의무자가 아니고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그러니까 딸이 죽은 거네. 그렇죠? 딸이 죽었어. 그랬을 때 사위는 여러분들 부양 의무자 아니고 며느리는 누가 죽은 거야? 아들이 죽은 거네. 그렇죠? 그럴 경우는 역시 며느리도 이제 부양 의무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4번 이해 다 되시죠? 자, 그리고 친양자제도는 친양자제도입니다. 기존 혈육부모의 자녀 관계가 소멸됐어. 혈육부모가 소멸됐어. 없어졌어. 그럴 경우에는 양자와 양부모 간 관계를 친자와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자와. 이것도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혈육 관계가 이어져 있고, 이제 양부모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단절되고서 양부모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호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친자와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얘기겠고요. 자, 그리고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들 한번 봐두시고요. 한번 봅니다. 해외 이주자 아니면 징집 군대 간 거, 병역법에 따라서 징집 군대 간 거, 해외 이주자 아니면 이제 교도소에 수용돼 있거나 실종돼 있거나 가축 아니면 행발문명 신고 후 1개월 그리고 부양 기피 안 하는 경우, 자식이 있는데 돌보지를 않아. 이런 경우도 여러분들 어떤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야. 이런 경우는 누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야 된다라는 얘기겠고요. 또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득 인정액을 앞에서 나왔었죠. 뭐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소득과 관련된 거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소득 인정액이라고 한다. 앞에서 했던 겁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봤고요. 뒤로 넘어가서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부양 의무자가 부양을 기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건 어떻게 부양 능력이 없는 거로 본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앞에서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계급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서 좀 했었는데, 자. 매 월마다 지급한다라고 했어. 뭘 지급한다고 했어? 금전 지급이 원칙이라고 했었고요. 위탁받은 사람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생계급여. 자, 그리고 니은 봅니다.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가 있다. 누급자의 일할 능력 있는 사람이야. 자,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또 기술도 배우고 이래가지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이럴 경우에는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이럴 경우에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활을 한다라는 조건으로. 알겠죠? 자, 그리고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 기억해둘 거.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시공구청장이 실시한다라는 거. 담당. 자, 그리고 6번. 근로능력 유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건부 수급자 대상 선정 기준에 포함된다. 어떤 능력이? 근로능력 유무가. 근로능력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기준이 된다라는 얘기겠지요.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놨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활급여 수급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자활급여를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근로능력이 있어야 돼.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자활급여 수급자가 아니죠. 그래서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 받는 사람, 아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이제 대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 부분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내용이 또 많기도 하죠. 좀 이해해야 될 부분, 좀 단어가 좀 낯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딱 보면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면 그다지 여러분들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이제 보편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됐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면서 여러분들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들고 파이팅 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